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연장하고 총선을 지나 약 반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입니다.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오늘 해외 순방차 함께 출국하자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이 나온 건데요. 첫 소식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오늘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최대 90일까지인 법정 시한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조사했던 권익위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던 권익위가 돌연 오후 들어 긴급 브리핑을 공지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총선과 맞물려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리를 미뤄온 권익위가 발표 시점마저 조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제 윤 대통령의 친정,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상 김 여사 조사만을 남겨둔 검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진품이라면 100만 원을 넘었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남는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청탁금지법으로만 따지면 김 여사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지체 없이 돌려주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알선 수재죄 같은 다른 법리를 적용하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하지만 법리 적용에 앞서 선물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사실관계도 검찰은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권익위 발표 1시간 뒤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짤막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권익위가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의 속내를 해석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성역도 특혜도 없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과 지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반쪽짜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 관련 또 다른 의혹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지휘 라인에서 검찰총장이 배제돼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명품백 전담 수사팀은 최재형 목사와 접촉했던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사진을 보내며 접견을 요청하자 일정을 조율하거나 최 목사의 청탁성 민원에 응대한 대통령실 직원들입니다. 김 여사를 제외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겁니다. 지난달 초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명품백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김 여사 관련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총장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족 수사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시키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게 지금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박범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도 그대로 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구 의사가 있으실까요?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행사는 극도로 신중해야 할 권한이라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과 이 총장은 검찰 인사를 두고 이미 한 차례 마찰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김 여사 공개 소환서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총장이 소환 조사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총장은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수사 지휘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 총장 임기는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300개 넘는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풍선은 대통령실 바로 앞에도 떨어졌는데 군은 더 큰 위험을 막으려면 낙하 이후에 수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부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상가 밀집 지역. 상가 앞에 오물풍선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 저지선이 설치됐고 군 화생방 부대가 출동해 위험 물질은 없는지 살핍니다. 왜 자꾸 보내나 몰라요. 오물을 더 무섭네요. 뭔 사고 난 줄 알고 지금 놀래서 나와봤어요.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은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 약 800m 지점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근처와 용산구청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경호처는 풍선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즉 날아오는 것을 눈으로 잘 지켜보다가 대통령실 부근에 풍선이 떨어진 뒤 수거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엔 정부 서울청사 옥상에도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정부의 심장부에 오물풍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전방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군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이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작전을 하고 있고요. 공중에서 그것을 요격하는 것은 더 많은 위험과 부담이 있습니다. 풍선에 위험물이 들어있다면 인명, 재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풍선을 요격하다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풍선을 또 보낸다면 지켜보는 것 말고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추가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던 군은 오늘은 일단 대북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간밤이 또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접경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재원 기자, 그곳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평소보다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해가 지기 전 귀가를 서두른 탓인데요. 임진강과 맞닿아 있는 이곳 마을은 북한과 직선 거리로 불과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6년 전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기 전까지 대북방송 또 북한의 대남방송이 모두 들리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어제부터 대북방송이 재개되고 북한도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무서우니까 그냥 노은정에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저녁 때 6시 되면 해져가지고 집에 오고 그래요. 여기 철책선이 이 가운데 개울 하나 두고 여긴 이남이고 여긴 북한이니까 다 들려. 그런 걸 요새 보면은 야 여기도 맘못 놓고 살겠다. 송 기자, 간밤에 북한이 오물풍선 다시 살포했는데 그게 접경지에도 좀 많이 떨어졌죠? 네, 밤 이곳 파주를 비롯해 수도권 일대에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풍선을 본 주민들은 쓰레기가 아니라 위해 물질이 들어있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며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저 속에 뭘 보내려고 할까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죠, 그죠? 무슨 생화학 물질이라든가. 또 연이어 울리는 재난 문자에도 공포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찌륵찌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고 물건이 떨어지면 군부대로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바깥에 와서 문 두드리는 거 하고 무서워서 못 잤어 그날 저녁. 서울 도심 주민들도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에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오물풍선 떨어지니까는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늦은 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탄현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이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담화를 내보내고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 송출을 잠시 중단했죠. 남북 간 대응과 맞대응이 언제든 심각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서로가 고려했기 때문일 걸로 보이는데 북한의 의중은 무엇인지 조이명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직후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한 북한은 김여정 당 부부장명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풍선 살포를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보입니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 족속, 한국 것들이라며 도발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했지만 어제 담화에선 우리 정부를 대한민국 서울로 부르고 과장된 조롱도 줄였습니다. 대응 차원에서 빈 휴지만 살포했을 뿐이라고 덧붙인 것도 이례적입니다. 어제 그 김여정 담화는 기존과 약간 수사적 위협의 수준이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이 추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는 않기로 한 것은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여정 부부장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내 선전 매체인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는 위기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전단과 풍선 살포가 이어지고 군이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등 위기가 고조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도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유로 남측에 포격을 가하고 준전시 태세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어떤 국면에서 뒤로 밀린다라는 것을 군부나 주민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충돌 가능성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안전장치인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되고 남북 간 대화 창구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양측이 강한 대응 외 다른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위기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오늘 하루 종일 충돌했습니다.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반발한 국민의힘. 양측은 종일 공방을 벌였다 협상을 재개하기를 반복하면서 조금 전까지 협상이 계속됐는데요. 지금 국회 상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윤수 기자, 협상은 어떻게 됐나요? 네, 여야는 의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도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들러 자신에게 협상의 전권을 달라며 추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장실로 이동해서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식 국회의장 회동 요청을 거부하다가 오후 들어 태도를 바꿨고 여야 원내 지도부는 2차례 협상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협상 뒤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결과를 공유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 예고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본회의는 오늘 열리는 건가요? 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잠시 뒤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첫 본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게 되면 반쪽짜리로 열릴 수 있습니다. 의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의 최소한 원칙인 국회법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맡을 상임위원장 11명의 명단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이 고집하고 있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도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의회 독재를 막자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거대 야당의 의결 강행에 대해 뾰족한 대응 방안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추가 협상이 없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시작된 여야 충돌은 오늘로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오늘 밤 주요 상임위원장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속도를 낸 이유 중 하나는 내일 당장 최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달이면 최상병 순직 1년,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나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안 처리 길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론 1호 법안인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20일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7월이면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이 사라진다며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 46일만 법사위를 열며 사실상 보이콧으로 일관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고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도 신속히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 역시 과방위 상정 뒤 법사위 심사까지 20일가량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시급한 현안이 많은 만큼 7월에도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입니다.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민주당 등 야권은 중점 법안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동시 추진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민생 의제를 더해 전국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이재명 대표는 먼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동해 석유 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분석업체인 액트지오와 아브레우 고문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계약 과정에서 부실했던 업체 검증에 대해서는 일부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첫 시추 지점을 다음 달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예산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밝힌 첫 시추 시점은 오는 12월. 7곳으로 좁혀진 유망 구조 가운데 어느 지점을 가장 먼저 시추할지는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2월 말 정도에 이제 시추한다는 그 계획에서 역산을 해보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지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말.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첫 시추한 작업 내용을 3개월간 분석한 뒤 내년 상반기쯤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8광구와 6-1광구 등으로 구분했던 동해 광구를 다시 편성해 7개 유망 구조를 중심으로 새롭게 그리기로 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심의 유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추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도 저희는 기술이 안 해본 거죠.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 자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대 140억 배럴의 추정치를 내놓은 분석업체 액트지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액트지오사가 계약 당시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호주의 석유업체 우드사이드가 가망이 없어 철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료까지 다 검토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드사이드에게 저희가 설정한 그 광업권의 장소가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는 말씀. 정부는 올해 시추에 착수할 비용은 준비됐지만 목표한 5개 시추공을 모두 뚫으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회 논의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셈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 하루 만에 정부가 개원이들에 대한 진료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강수를 뒀는데요. 의협은 우리가 의료 노예냐며 투쟁 의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선언 하루 만에 정부가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동네 의원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자 개원이들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각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들의 등기 우편을 발송해 18일에 휴진을 못하도록 하고 끝내 진료를 안 하려면 13일까지 미리 신고하란 겁니다. 당일 각 지자체가 파악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도 내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담당 직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일선으로 일단 확인할 거예요. 사유를 다 확인을 해서. 이면택 의협회장은 즉각 모든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명령에 따라야 하냐며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휴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협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엄연한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들의 활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 만큼 휴진을 강요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는 경우에 그 1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가 가능을 합니다. 의료계는 이대로라면 사상 4번째가 될 집단 휴진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죽할 게 없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나라는 심정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그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정부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려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혀 총파업 이전에 협상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좀처럼 근절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선 술 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피해를 입은 기사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3분 넘게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다짜고짜 직진을 요구합니다. 택시기사 황운하 씨가 목적지를 묻자 남성은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를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 갑니다 그랬더니 A씨하고 주먹으로 그냥 제 얼굴을 여기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경은 뒤로 날아가고. 저항하는 황 씨의 오른손을 뿌리치고 마구 때리더니 머리채를 쥐어뜯고 급기야 침까지 뱉습니다. 그 사이 택시는 차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황 씨는 인근 지구대를 떠올리고 차를 돌렸지만 찾지 못하고 가까스로 112에 신고 후 차를 세웠습니다. 이미 3분 넘게 맞으며 3km 정도를 달린 뒤였습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 그분하고 저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핸들을 놓치는 순간에는 사고하고 직결되니까 이 손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 폭행이 얼마나 심했던지 운전석 옆에 있던 커피캔이 다 찌그러질 정도였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황 씨는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엔 지난달 31일 경북 포항의 한 70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재발 방지책은 미흡합니다. 택시기사들은 시내버스처럼 택시에도 안전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몇 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설치 비용의 문제인데 설치 비용만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의무화만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서울관악경찰서는 남성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오늘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헤어지자는 말이 목숨에 위협이 되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 모두 피해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제살인. 먼저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주차장 벽면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의 차량입니다. 남성은 이 차량 바로 옆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곧장 112에 전화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보니까 경찰차하고 119만 왔어. 앰뷸런스 저기 서 있고 끊어갖고 그거 끌고 가는데 사람 태우는 거. 피해 여성은 얼굴과 목을 심하게 다쳐 헬기로 긴급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과 1년 넘게 사귀다 지난 3월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며 흉기는 미리 준비해 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일 경기 하남시에서도 교제 중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되는 등 최근 교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밤 11시 반쯤 여성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달아났지만 10여 분 만에 약 1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초등학생 애들이 좀 봤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쫓아간 거는 어떤 남자분이 달려가서 쫓아갔었다고. 피해 여성은 사건 전날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며 만난 지는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네, 이 내용 관련해서 사회팀 백승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교제 중인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빼앗는 일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교제 중인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만 49명, 살해당할 뻔한 여성만 150명이 넘습니다. 올 들어서도 교제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일만 꼽아봐도요. 이른바 의대생 살인 사건도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였고 지난달엔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베트남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난 2019년 5만여 건에서 지난해 50% 넘게 늘어난 7만 7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보통 교제살인이라고 하면 피해자 또 가해자 역시 20, 30대에 국한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또 않다고요? 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피의자인 박학선은 65살, 피해 여성도 60대였습니다. 지난달 9일 경기 화성에선 60대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헤어지길 원하는 피해자를 가해 남성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 14,000명가량 중 17%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범죄 건수도 늘고 있고 피해 연령층도 넓고요. 상황은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건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이,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따로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은 따로 없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교제폭력이 반드시 스토킹하다가 벌어지는 건 아니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교제폭력 사건들이 이를테면 가정폭력처럼 따로 분류가 되지를 않았고 지금 모두 일반 폭력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거네요. 네, 이렇다 보니 지난해 붙잡힌 교제폭력 피의자 중 구속된 사람은 2%대에 불과했습니다. 살인으로 가기 전 폭력 단계부터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만 국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서부터 그 국가의 형벌권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행정력이 개입할 것인가 확실한 논의가 좀 시급하고 현장에서도 되게 정확한 매뉴얼이 사실 없는 거죠. 네, 이런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오히려 그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확실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당헌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대표가 당권을 쥔 채 대선 출마를 준비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은 추가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은 없애기로 한 건데요. 여당에 이어 야권에서도 맞춤형 당헌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 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당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퇴 시한을 바꿀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당헌에 넣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다. 이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보는 것이다.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 치러질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면 대선에 나가면서 사퇴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대선 9달 전인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당내 비판이 나오자 이 대표는 예외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인 설관식 소위 당헌 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고 있는데 구태여 추진할 필요 있느냐. 민주당은 또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대표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도 없앴습니다. 세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처지입니다. 역시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이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기 때문이라고 진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 걸림돌들을 모조리 없앴다며 당헌 당규가 아니라 이 대표 엄명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야당인 개혁신당도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앙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대표 경선 방식과 새 지도체제 등 총선 뒤 당 정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화두로 떠올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을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는데요. 과거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조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공정언론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이 방송 장악 3법이라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문제 삼은 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음성을 자막 조작까지 해서 가짜 뉴스를 보도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실체를 밝히지 않으면서 전 국민이 강제로 듣기 평가를 해야 했지만 그걸 가짜 뉴스라고 규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특정 정파를 위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PD협회와 기자협회, 언론학회 같은 직능단체들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여야, 대통령만 추천하는 이사진을 더 많은 국민들이 관여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들이 모두 야권 성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언론 장악이 언제 있었냐고 항변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없어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이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대규모 사찰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 MBC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이었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노조원들을 상대로 부당정보 인사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언론 탄압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심위와 선방위는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언론특위에 합류한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이런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우파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 등의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KBS가 이번에는 MBC와 제작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 보도가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보도 당시 KBS 측이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크가 풀린 화물차에 올라타 차를 멈춰 세운 청년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기 발목이 돌아가는데도 바로 뛰어든 청년이 없었다면 아이들 많은 학원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짐을 실은 1톤 화물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한 청년이 그 옆으로 급하게 쫓아갑니다. 화물차가 길가 차량과 부딪힌 틈에 탑승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는 차에 한 번 더 다가선 청년은 결국 문을 열고 화물차에 올라가는 데 성공합니다. 화물차는 크게 한번 흔들리더니 다행히 멈춰섰습니다. 이 청년은 사고 지점 근처에서 일하는 30살 이희성 씨로 화물차가 굴러가는 걸 보고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합니다. 저 차를 막아야겠다. 사고를 막아야겠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위험을 무릅쓴 이 씨의 용기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내리막의 주차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근처는 학원 밀집 지역으로 이희성 씨가 아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갖고 그때 발목이 돌아갔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혹시라도 애가 튀어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경찰은 이 씨의 선행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법조인 자녀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딸이 학부생 시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시 김 수석은 법무부 고위 간부였는데 김앤장은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김 수석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임명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 수석의 딸이 20살이던 지난 201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생이었습니다. 로스쿨이나 법대 출신도 아닌 학부생이라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학생 인턴을 뽑는다는 공고도 없었습니다. 당시 김 수석은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있다가 법무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장 인턴을 마친 김 수석의 딸은 학부 졸업 뒤 성균관대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로스쿨 입학 심사에서는 인턴을 포함한 직장 경험이 점수에 반영됐습니다. 김 수석의 딸은 재판연구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김앤장에 재직 중입니다. 아버지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까지 일하던 김앤장에서 함께 근무한 겁니다. 김 수석은 딸이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것이고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딸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앤장 측은 채용 공고가 없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학부생 인턴은 이메일, 전화 등으로 문의를 받아 지원자들에게 따로 절차를 안내해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생 인턴 선발 절차와 규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들이대었던 잣대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전 국민들한테 동일하게 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조인 자녀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난해 인사검증을 받을 때 과거 20살이었던 아들이 김앤장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받자 본인은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딸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장관이 일하던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장관은 일종의 고등학교 방학 숙제 개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중국에서는 단오절을 앞두고 용 모양 배로 경주를 펼치는 용선축제를 엽니다. 마냥 즐거워야 할 전통 행사지만 미흡한 안전조치 탓에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해도 배가 뒤집혀 탑승객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북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뱃머리에 용장식을 단 배를 타고 경주를 펼치는 용선 축제입니다. 중국 주요 명절인 단오절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전통 행사입니다. 남녀노소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람객들의 관심과 응원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기다랗고 좁은 배에 수십 명이 타고 조종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충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용선 두 척. 한 척이 방향을 틀더니 반대편 용선과 충돌합니다. 굉음과 함께 뱃머리가 부러지고 탑승자들은 물에 빠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발을 다쳤지만 탑승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입은 덕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반면 구명조끼 없이 용선을 몰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후베이성에서 개최된 용선 경주에서도 배가 뒤집혀 탑승객들이 모두 물에 빠졌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57살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5일 충칭에서는 경주를 앞두고 연습에 한창이던 용선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배에 탄 여성 24명이 빠졌는데 이 중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17명이 숨지는 등 용선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 속에서 인명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의술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출산의 고통은 여전히 산모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무통주사라는 진통제를 맞고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도 함께 쓰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두 가지를 함께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임산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서모 씨는 3년 전 제왕절개로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마취제인 무통주사와 함께 페인버스터를 맞았습니다. 고통을 없애준다는 뜻의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에 직접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로 최근엔 제왕절개 수술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서 씨는 둘째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페인버스터를 쓸 수 없을 거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페인버스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일부러 제가 찾아서 1시간 넘게 가는 거리라도 근데 사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들리니까 많이 불안해했었죠.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 중단을 통보받은 산모도 있습니다. 페인 부스터를 이제 쓰지 못할 확률이 높다. 선생님 재량이라든지 뭐 어떤 상황이 생겨도 이게 불가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것도 불가하고. 이 같은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행정예고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페인버스터 개인 부담금도 현재 8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해도 무통주사만 사용하는 것과 통증 완화 차이가 크지 않고 페인버스터의 무통주사보다 마취제가 6배 이상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겁니다. 병원들은 정부 권고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못 쓰는 거죠. 그 쓰면은 제가 불법을 하는 걸로 되잖아요. 가뜩이나 요새처럼 예민한 시기에. 하지만 산모들 사이에선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면서 왜 산모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느냐, 출산 저하를 부추긴다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모 입장에서는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선택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나라에서 신경을 써준다고 하는데 진짜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으면 저도 진짜 둘째에 대한 고려를 했을 만큼 좀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거든요. 임산부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MBC 취재진이 정부 입장을 묻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예고안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김호랑 중령.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혜인 씨가 연기한 인물이기도 하죠. 김중령의 유족들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이날 밤 김호랑 중령은 특전사령관을 지키려고 반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습니다. 당시 35살 정혜인 씨가 연기한 인물입니다. 반란군은 김중령이 먼저 총을 쐈다며 죽음마저 왜곡했습니다. 김호랑 소령이 먼저 총을 쐈기 때문에 사살했다고 보고를 해. 그래. 그러면 은폐하고 완전 김호랑 소령은 사살한 걸로 끝나고 이제 모든 걸 없는 걸로 만드는구나. 진실은 43년이 지난 재작년에야 밝혀졌습니다. 반란군은 총격 흔적을 가리려 벽에 합판을 붙이며 현장을 훼손했고 군인이 작전하는데 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는 불법적 살상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던 신군부의 기만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도 그제서야 순직을 전사로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동안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던 김중령 부인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뒤 노태우 정권이던 1991년 전두환과 노태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 실족사했습니다. 우리 삼손들이 왜 그래 남아? 한마디도 못하고 다 죽어 남아. 그 가정에 자식들이 후손들한테 피해를 입어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다. 김중령 유족들은 지난주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중령의 사망 책임뿐만 아니라 이후 죽음을 왜곡, 은폐한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12월 12일 그날 밤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정선여 병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올해 초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군사반란이 남긴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정부는 2년마다 15년치의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데요. 지난달 나온 계획을 봤더니 2030년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2년 전의 계획과 똑같은 수준, OECD 37개국 중 최저였습니다.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아리백 캠페인의 책임자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한국은 세계 시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인아 기후 전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I'm Helen Clarkson. I'm Chief Exec of Climate Group. 현재 국내에서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은 36개입니다. 한국 회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So at the moment they're getting about 9% of their electricity from renewables, which compares to the global average of 50%. 지난달 말 정부는 15년치 신재생 에너지 확충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30년 공급 목표는 21.6%였습니다.
네, 이것은 세계 주요국이 지금까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입니다. 영국이 85, 독일 75, 미국 59, 일본이 38% 등으로 한국이 OECD 37개국 중 최저였습니다. 한국의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Any comment on that? I think it's very disappointing to see that, South Korea committed to tripling global renewables by 2030.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22년 기준으로 32.5기가와트입니다. 32.5기가와트의 3배는 97.5기가와트죠.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72기가와트보다 35% 이상 더 많습니다. 정부는 2038년까지 신형 원전 1기를 비롯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4기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원전도 무탄소 전원인데 아리백이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plan, it talks about, building these new nuclear facilities by 2038. We're currently in 2024. That's 14 more years where you're not reducing the amount of carbon you're putting into the atmosphere. 한국이 원전을 잘 활용하는 건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춰 잡은 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금 우리 제조 수출 기업의 16.9%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고 그중 41.7%가 올해나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That's the way that the world is moving. Those directions have been clearly set, and it's for countries to understand how to support their exporters in order to meet those. 아리백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에 주는 조언은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And yes, you might say, well, there's a big role for nuclear in the future, but right now we also need to be investing hugely in renewable electricity so we don't lose market share to other countries who are taking that advantage.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중국과 월드컵 2차 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주장 손흥민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라며 이번 시즌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원정에서 2골의 도움 1개의 원맨쇼를 펼치며 4만여 홍관중의 야유에 당찬 세리머니로 응수했던 손흥민. 중국 대표팀의 이른바 공안증의 악몽을 선사했던 손흥민. 홈에서 또 한 번 매서운 발끝을 벼르고 있습니다. 나흘 전 싱가포르전 멀티골을 포함해 2차 예선 5경기에서 모두 득점포를 가동한 만큼 우리 공격의 선봉장도, 중국의 경계 대상 1호도 역시 손흥민입니다. 사실 저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고 내일 경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유를 다 떠나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 기록도 관심입니다. A매치 126경기에서 48골로 통산 득점 2위 황선홍 감독과는 2골 차. 중국전에서 2골 이상 기록한다면 차범근 전 감독에 이어 통산 득점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몸 하나 다쳐도 부족하다라고 항상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전력을 다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4위 호주와의 피파 랭킹 포인트는 불과 0.06점 차. 만약 내일 비기거나 패하면 호주에게 3위를 내줘 일본, 이란과 최종 예선 한 주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제일 킥플레이이고요. 최종 예선에서도 좋은 자리 1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전의 승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중국 역시 우리에게 크게 패할 경우 최종 예선 진출마저 좌절될 수 있는 상황. 거친 몸싸움과 수비 위주의 전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팀이 시원한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LG가 지난 주말 시즌 처음으로 단독 선두에 올라섰는데요. 새로운 주전 내야수로 발돋움한 구본혁의 존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LG 우승의 1등 공신 오지환. 하지만 시즌 초 부진으로 주장 완장을 반납했고 지난달엔 부상까지 겹쳐 1군에서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LG에 오지환의 공백은 없습니다. 구본혁의 존재 덕분입니다.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속도감 넘치는 수비를 펼치면서 1위 팀 주전 내야수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손을 엄청 빨리 빼서 잘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자신 있어요. 포지션마다 매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 않나. 또 유격수는 또 내야 좀 사령관이고 이루수는 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공을 세게 안 던져도 좋다는 장점이 있고 삼루수는 이제 강습하고 처리하면 좀 멋있어 보인다거나. 데뷔 후 항상 일할 때였던 타율 탓에 대수비를 전담하는 반쪽 선수였던 구본혁. 그런데 올해는 타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2년간 상무에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묻고 답하며 배운 결과입니다. 일단 방망이를 잡는 게 좀 무서웠고 야구장에 나오는 게 좀 무서웠어요. 제가 밑에 있는 자세에서 좀 많이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와 좀 어려워 보여서 그런지 승엽이도 친구처럼 잘 알려줬고 제가 꼰대는 아니라서. 꾸준한 노력이 결과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야구가 재밌고 이렇게 좀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LG 어린이 팬으로 야구에 입문했다는 구본혁. 팀의 레전드 내야수 류지연 선배를 떠올리며 이제 조금 더 큰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6번을 지키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번호에 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잘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NBA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 나온 보스턴의 3쿼터 버저 비터입니다. 2연승을 거둔 보스턴이 통산 18번째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가 벌써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속초해수욕장의 모습인데 일찍이 해변을 찾아서 더위를 식히는 피서객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 분포도인데요. 주황색은 30도 이상, 붉은색은 32도가 넘는 지역입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오늘 34.2도로 올 들어 전국 최고 기온이었고요. 서울은 31.1도를 보였습니다. 이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 낮 동안의 햇볕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경주를 비롯한 영남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일주일 빠른 건데요. 내일은 날이 더 더워지면서 이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에 경남 서부 내륙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강릉이 24도, 서울과 청주 2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3도, 대구가 34도로 오늘보다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더워지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